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제 162회 2부 시작합니다. 네, 저는 개구먼경 곽현아 수학연구소 곽수정 곽현아고요. 우주 최고의 광고 전문가, 광고 끌어오기 전문가 선대선대 오빠 그리고 박신홍 중앙선대위 정치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낙곱살 162회에서는요. 오늘 출범 100일을 지난 문재인 정부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좀 더 분야별로 나눠서 문재인 정부 100일과 앞으로의 과제에 관련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가장 관심 많고 걱정 많은 부분 바로 외교 안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사실 보수 야당이 늘 물고 늘어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좀 외교 안보 부분이 약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도 좀 우려하기도 했는데 자, 일단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숙제 바로 북한 리스크인데요. 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기술 개발에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 뭐 군사적 조치를 거론하고 또 뭐 전쟁 얘기도 막 뭐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 북한은 여기에 맞서서 괌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말이죠. 아주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팀장님, 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에 관련돼서 좀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강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총평을 하면은 굉장히 나름 굉장히 성공적으로 관리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네.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이 많이 됐지만 사실 그 처음에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리스크 관리를 해왔다. 보여주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워낙 국간 뉴스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한미동맹, 뭐 북한과의 대화를 끈 유지하는 부분은 뭐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 신베를린 선언까지 나왔고. 근데 보통 이제 안보 이슈 하면은 전통적으로 보수가 이제 주도권을 항상 쥐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른바 진보 진영은 항상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빨갱이부터 종북 이 두 단어만 나오면 그냥 우리는 저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서 머리에 박아야 된다. 그런 항상 그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0일 동안에 안보라는 이슈의 주도권을 보수 쪽에 넘기지 않고 끝까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쥐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내공을 발휘했다. 이렇게 저는 총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걸 의식했는지 굉장히 이 외교 안보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 주려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주도권을 좀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이미지도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운전수론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북한하고 미국이 막 지금 막 난리니까 무슨 둘이서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짜 뭐 할 뭘까가 있을까? 뭐 사람들이 또 회의를 가지는 것도 좀 뭐 그런 것도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지난주 지지난주만 해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워낙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네. 뭐 8월 전쟁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는 심지어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뭐 언론계에 계셨던 분들 선배들 후배들 왜 뻔히 알 건 알면서 왜 저렇게 물어볼까?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주식 빠졌다 뭐 이런 거죠. 외국인 주식 빠졌다 뭐 이제 이런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적인 반응과 국제적인 반응이 너무 차이가 났고 워낙 저희는 이제 그런 걸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때도 저는 답변이 그냥 간단했습니다. 전쟁 날 가능성은 0%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면에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그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의 지지 세력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 이러다가 지금 이렇게 양쪽 입장 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개밥의 도토리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우려가 되게 많은 부분이 있고요. 북한을 어떻게든지 지금 대화의 장으로 나가고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러다가 그냥 우리가 뭐 역할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불안감 그리고 늘 그랬듯이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듯이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냥 관료에 둘러싸여서 외교부 관료나 이런 둘러싸여서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가면서 결국에 문재인 이 진보 진영 무슨 노무현 정부도 그랬지만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런 원래 색깔, 원래 의지가 결국에는 그냥 현실에 그냥 물타는 게 아니냐. 이러다가는 이렇게 지금 가는 그 추세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우려 이미 이제 어떤 3, 4년 뒤까지 내다보는 그런 우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100일은 잘 해왔고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쪽에 이제 초점이 앞으로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요. 저 갑자기 궁금한데요. 아까 살짝 얘기해 주셨잖아요. 뭐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걱정했어요. 전쟁 날 가능성 0입니다. 그렇게 확언하시는 이유가 뭐죠? 쉽게 예를 들면 술자리에서 이제 그 등치 큰 네. 사람들이 양쪽에 이제 술자리를 하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면 서로 딱 오야봉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대빵 일어나가지고 서로 멱살 잡고 아니면 멱살 잡기 직전까지 너 한번 싸워볼 거야? 너 한번 죽어볼래? 너 한번 붙어볼 거야? 라고 얘기를 둘이 하잖아요. 하는데 그 주위에 사실은 더 큰 사장님도 있고 거기에 그 동네 조폭 우두머리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둘이 싸울 수가 없다는 걸 뻔히 알아요. 뻔히 아는데 이거는 기세 싸움이고 치킨 게임이거든요. 여기서 내가 물러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둘이 일어나가지고 한번 해볼래라고 얘기하면서도 속마음은 여기 지금 싸우면은 지금 곤란하니까 누가 저 옆에서 말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당연히 말려주겠지라고 하면서 괜히 이렇게 막 싸우는 내가 먼저 골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세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주위에서 뭐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유엔도 그렇고 심지어 유럽연합도 그렇고 지금 싸우지 말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니잖아. 싸우면 다 힘들잖아. 그렇게 결국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건 알고 양쪽에 지금 붙은 부분이 있거든요. 양쪽에 또 국내 정치적인 부분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지금 여기서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된 게 아닌 건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발적으로 나는 전쟁도 많거든요. 그리고요, 또 워낙 김정은이랑 트럼프가 너무 좀 감정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워낙 우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진짜 정리나는 거 아니냐. 사실 그 부분이 컸거든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 확률이 현실화되기보다는 워낙 국제정치적인 현실, 냉엄한 현실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뛰어넘어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양쪽이 그렇게 하는 그게 행보가 있다. 그게 보인다. 결론이 보이는 건데 이거를 그냥 전쟁 날 거로 볼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그냥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번 주에 또 다른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런 우발적인 요소를 제외한다면 충분히 이거는 관리가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결국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옛날에 그 서희가 가서 단판지 오듯이 봉이빈 섬달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대동강 물 팔아서 하듯이 외교란 건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외교는 불가능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지혜, 그런 어떤 발상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낼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이제 성패가 달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 만사도 되겠네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던지. 문재인 정부 외교의 수장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파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분이 임명되기 전까지 인사청문회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경화 장관의 행보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큰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워낙 그 당시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미장원에 가면 이제 아줌마들이 다 강경화 장관 머리 스타일 해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백발로? 백발 브릿지 해달라부터 해가지고 워낙 화제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 아줌마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것만으로도 강경화 인사 카드는 성공했다고 보고요. 그게 무슨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만큼 그때 강경화 장관을 임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여론에서도 굉장히 임명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았거든요. 그렇죠. 여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전문 외교관이라는 측면 비외교 외무고시 출신이라는 부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북핵 전문가가 아닌데 이렇게 지금 유중한 북핵 전국에서 과연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그런 또 의구심도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그거야 밑에 얼마든지 그 실무진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유엔과의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얼마나 발휘해 나가냐에 따라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저는 이 부분 진짜 궁금해요. 사실 이 중국, 일본과 외교 문제, 이것도 좀 심각합니다. 지금 중국하고 이 사드 문제로 아직까지 냉전 중인데 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지금 계속 이렇게 실험을 하니까 우리 전격적으로 사드를 임시 배치한 조치를 두고 이 중국
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지금 논란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정부가 사드를 임시 배치한 조치 여기에 대해서 또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여야나 진보 보수를 떠나서 사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이렇게 삼는 거,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언론계나 논란을 삼는 거는 사실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네. 나라 대 나라의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국익을 찾아 나가느냐 이 차원에서 사드라는 카드를 어떻게 쓸 것이냐.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사드 이렇게 쓰라 저렇게 쓰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물론 그 하나의 어떤 정파적 입장이나 어떤 이념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더 중요한 거는 국가적 차원이거든요. 사드를 갖다가 그냥 계속 그렇게 물건으로 주는 건 어떻게 보면 거의 사디스트적인 어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군요. 사디스트. 네, 그 옛날에 멜라니 사프크가 노래했던 그 사디스트 싱 굉장히 슬픈 예.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국내 정치적 정쟁으로 삼는 건 굉장히 정말 슬픈 현실이고요. 이게 전략적 카드로 이 정부가 갖고 갈 수 있도록 약간은 좀 오픈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구나 다 알듯이 전문가들도 알듯이 사드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배치하려고 배치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남북 북한 핵 문제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사드 문제를 국내 여론과 아니면 미국과 한미 관계 이런 거를 잘 조화시켜 나갈 것이냐 그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드를 그냥 인원적인 잣대로 옳고 그르다 이렇게 그냥 재단해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드 문제 때문에 이게 뭐 우산 장수하고 남학신 장수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가 지금 제로성 관계로 가면 안 되거든요. 외교란 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양쪽에 다 윈윈이 갈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게 외교입니다. 사드 문제를 부각하면 부각할수록 어느 한쪽을 제로성 게임밖에 갈 수가 없어요. 네, 이거를 불리하다. 네, 이거를 계속 너 양쪽에 하나만 찾아 이렇게 계속 옆에서 푸시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건 그냥 사디스트고 그거 말고 이거를 둘 다 윈윈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연중에 정부를 도와주고 그런 전략적 행보를 못할 때 우리 비판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일본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또 방송인이다 보니까 뭐 한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많거든요. 봤는데 일본에서 예전만큼 한류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이제 뭐 더 이상 왜냐하면 워낙 그 일본 내에 이런 그 팬층이 워낙 그 열성 팬층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명목을 유지하는 거지 새로운 팬층이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다. 예전만큼 한류가 그렇게 위상을 떨치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과 한국의 서로의 외교적인 좀 껄끄러움의 그런 문제 때문이다라는 걸 봤는데 자 503호가 저질러 놓은 이 위안부 합의 소녀상 문제 이 문재인 정부 어떻게 좀 잘 풀 수 있을까요? 한일 관계는 사실 해법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쵸? 이거는 독일처럼 일본이 어느 정도의 그 어느 수준의 사과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이제 우리가 과거는 과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얘기를 해도 과거 문제가 최소한의 일단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획기적인 어떤 이 관계 개선의 계기 이런 게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뭐 북핵 문제니 이런 거에 있어서 계속 일본은 결국 숟가락 얹는 전략이거든요. 한미일 공조로 가자. 이 얘기는 결국엔 한미나 뭐 남북 문제로 가는 게 아니라 일본이 자기도 한 숟가락 얹어가지고 우리 이 한미일 공조, 북중로 공조 이렇게 해야지만이 일본도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미국을 또 꼬시는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입장의 절대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 아주 고차방정식 같은 어떤 서로의 대립 경쟁 구도에서 일본이 미국과 같은 한 팀이 될 수 있다는 건 또 다른 좋은 카드긴 하지만 사실 뭐 역사적으로 보면 6.25 때도 그 완전히 그 패전국이었던 일본이 한국 전쟁 때문에 거기 군사정 팔아가지고 저렇게 지금 우뚝 쓴 거잖아요. 지금 있는 모든 그 중공업들 것들이 그때 한국 전쟁에서 다 발떡 섰듯이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은 한반도에 그거를 딛고 굉장히 항상 다시 점핑하는 그런 역사를 반복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사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방법 없이 계속 거기서 계속 자기들 실리만 챙기려 하는 이런 부분 이런 기조가 계속되는 한에서는 문재인 정부도 더 이상 여기서 물러날 이유가 없잖아요. 게다가 위안부 합의도 딱 거기 국민 여론이라는 선을 처음부터 취임한 직후에 아베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딱 그 선을 그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말했듯이 내가 강경화 장관을 임명한 주된 원인 중 하나도 여성으로서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후퇴할 수 있는 상황은 별 여지는 많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이 북핵이라는 큰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은 그냥 일본대로 가고 일본이 니들이 먼저
먼저 이 얽힌 실타래를 풀지 않고서는 이 상태에서는 우리도 그렇다고 뭐 아쉬울 거 없다.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기조로 앞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161에서 저희가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를 진하게 했잖아요. 네네. 근데 뭐 복지, 증세, 탈액 등 워낙 범위가 넓어서 이게 뭐 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선진 오빠 부동산 문제 말고 이 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관련돼서 특히 주목했던 점이 어떤 게 있으셨어요?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뭐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바로 손을 댔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실 정규직화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공공부문에서 좀 안정적인 일자리들을 계속 늘려나가겠다 이런 이제 기조들을 밝혔었는데 실제로 취임 직후에 뭐 인천공사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이런 노력들을 이제 바로 발빠르게 진행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최저임금을 7,530원까지 올렸죠. 그래서 한 해 만에 이제 16.4%를 올려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끝날 때까지 10,000원까지 인상하겠다 뭐 이런 공약을 했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이제 맞춰서 가려는 상당한 노력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뭐 부동산 문제 외에 특히 이제 뭐 재벌 개혁 문제라든지 또는 공정 거래 질서에 관한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분들은 좀 뒤에서 나눠서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근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 개혁 문제도 특히 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장하성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기네요. 네. 이분들이 이제 합류를 하면서 사람들이 사실 엄청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특히 우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예상대로 잘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스텝을 착착착착 밟아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근데요, 이 재벌개혁 문제가 조금 약간 좀 뭐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나요? 어때요? 이 재벌개혁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게 결국은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 네. 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독과점 담합을 이제 근절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우리의 그런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문제. 이게 이제 뭐 재벌 개혁하고 이제 맞물리는 거죠. 그런 과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대중소기업 간 동등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단체 구성권을 뭐 확대한다든지 주가 조작 범죄 같은 것들도 엄중 처벌하겠다든지 뭐 이런 이제 뭐 대책들 이야기를 했고요. 또 독과점을 이제 초래하는 여러 가지 이제 진입 규제 또 영업 규제 이런 것들을 전면 재검토해서 새로 이제 뭐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고 또 아시다시피 뭐 각종 이제 갑질 뭐 논란 일으켰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이제 제재를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한 성과를 좀 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의외로 이제 그 이른바 재벌 지배 구조 개혁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뭐 제대로 좀 이렇게 그 과시적인 그런 성과를 보이지는 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총평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어떤 조치들이 전반적으로는 좀 어떤 제도화되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기보다는 여전히 아직은 이제 기존의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예. 그래서 좀 가시적인 성과를 좀 빨리기를 보여줄 수 있는. 네네. 물론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조치가 뭐 불가피하게 필요하긴 합니다만 뭐 제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또 제도적으로 이렇게 고치고 이것이 구조적으로 이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게 방향으로 나아가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뭔가 장기적인 그런 그 구조를 바꾸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최저임금도 사실은 좀 이번에 좀 많이 올라서 사실 좀 많이 놀라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7,530원 올해보다 16.4% 오르고 나서 이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기득권 언론을 중심으로 기업들 짐 싸서 해외로 나간다. 그다음에 특히 대표적인 기업이 경방.
경방이 이제 뭐 베트남으로 이제 간다고 하더라 막 이러면서 뭐 영세업자들 망한다 엄청 공격을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경방이 원래 예전부터 베트남 가려고 준비했었다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런 걸 식으로, 꼭 네. 엮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많이 그러니까요. 하죠. 네. 자 이런 게 그런데 이런 뭐 성장률 고용률 같은 지표에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발목을 잡게 될까요?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어때요? 저는 최저임금 문제는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의 대표 뭐 공약 중에 하나고요. 그쵸, 그쵸. 또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건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건비의 수준을 결정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아 비용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지금 한국 사회가 이제 저성장으로 접어들 때 이 저성장으로 접어드는 가장 큰 배경은 사실 사회 전체의 구매력이 예전처럼 이렇게 늘어주지 않는 것, 즉 총 사회 전체의 총 수요가 과거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늘어주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총 수요를 해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계의 소득 여력을 확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소득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그 기반이 되는 임금 소득을 올려주는 게 사실은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자꾸 비용의 관점에서만 이제 언론이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지만 그 비용을 상회해서 사람들 대접을 잘해줬을 때 그 사람들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소득 여력이 늘어나서 결국은 수요를 회복하고 수요를 확충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편으로는 또 다르게 이제 성장의 그 주요한 어떤 자극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지금 우리가 올해 지금 그 최저임금 증가율 그러니까 상승률이 좀 높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이 국민 경제의 어떤 수준, 소득 수준을 따져봤을 때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그동안 충분히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인상해 가는 과정이고 현실화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최저임금 이거 충분히 올린 수준도 아닌데요. 어쨌거나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좀 더 노동에 대해서 더 대우를 하되 그 노동이 좀 더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부가치로 이행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도록 해야 된다. 그런 방향에서 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득 주도 성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이 행보는 뭐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박신웅 팀장님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쪽 분야 중에서 뭐 좀 특히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볼 점이다.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하실 말씀이라든지 얘기해 주신다면요. 그 저희가 지난 100일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그 한 발언들을 저희가 빅데이터로 한번 돌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네네.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네. 중앙일보에서 했다는 거죠? 아니면 저희- 중앙선대위? 예, 네. 그래서 한번 선대위죠. 돌려봤었는데 그걸 돌려본 결과 제일 많이 공식 석상에서 지난 100일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쓴 단어가 일자리였습니다. 일자리. 예, 무려 217번이나 그 단어를 썼고요. 3위 세 번째로 많이 쓴 게 경제란 단어 163회. 뭐 발전, 성장, 추경 이게 10위 안에 가장 많이 쓴 단어 10위 안에 무려 지금 5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는 뭐 평화, 북한 대화 이게 그 요즘 한창 그 문제가 됐던 그거 빼고는 사실상 경제 문제에 다 집중됐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이 빅데이터를 돌려보면서 약간 좀 굉장히 조금 예상 바뀌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적폐청산인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중점을 두고 다시민주주의 이런 쪽에 중점을 둘 줄 알았는데 공식적인 워딩의 절반 이상이 경제에 할당됐다는 거. 그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고 아까 저희가 말말만 어렵도 얘기했지만 뭐 비자 쓰겠다 뭐 제로 시대 열겠다 그만큼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에 지금 그 꽂혀 있다. 올인하고 있다. 그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뭐 옛날 그 우리 저 말해도 항산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지금 지지도가 75% 80% 나와도 이게 마지막에 결국 유지가 되려면 어떤 그 민주주의 회복 못지않게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평가는 그 부분에 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쵸. 이제 뭐 사실 이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가 뭐 그렇게 이제 뭐 고성장 지금 그 시대는 아니잖아요. 약간 저성장 부분이긴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많이 지금 뭐 양극화도 그렇고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경제 쪽 분야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지금 문재인 정부 분위기 좋아요. 지지율이 아주 뭐 좋고 여당 지지율도 50%가 넘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다른 당들은 지지율이 너무 최악이어가지고. 근데 뭐 말 들어보니까 그 우리 애국가도 기본적으로 시청률은 2, 3% 나온다면서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정당 지지율이 막 4%고 이러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여간에 이 야당은 지금 죽어라고 대통령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고 이제 집안 싸움으로도 시끄러운 면도 있고요. 근데 또 가장 좋을 때가 또 위기의 시작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팀장님, 지금의 전국 구도 뭔가 좀 불안한 면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전국을 보면 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다 하시는데 네네. 아까 그 일부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금 무기력한 야당이 저는 이게 양날의 칼이라고 봐요.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권 초기에 이렇게 야당이 무기력했던 적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양날의 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결코 문재인 정부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네, 정치라는 거는 그만큼 높은 지지도에 그냥 안주하기 쉬운 거예요. 당장 토끼와 거북이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토끼가 뛰고 나가는데 옆에 뛰는 사람이 없으면 그동안에 나를 항상 이렇게 견제하고 나보다 잘 나갔던 것 같은 거북이가 저 뒤에 오고 있어요. 그럼 그러면 또 이렇게 졸게 되잖아요. 당연히 졸게 되는 자만하고. 그거는 인지상정이 아니라 그냥 토끼 상정이고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약간의 그 약한 야당 또는 강한 대통령이라는 게 굉장히 착시 효과를 주기가 쉽거든요. 한번 사람이 착시 효과에 빠지면 그 어떤 선제적 이미지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아마추어적이 대충 해도 되겠지 뭐 이렇게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약간은 오버하게 되고 약간은 무리하게 되고 그거는 역대 모든 정치 역사가 다 증명을 합니다. 이런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지. 마라톤 뛸 때도 혼자 뛰면요 기록이 절대 안 나오거든요. 옆에 같이 그래서 페이스메이커가 옆에 두는 거고요. 옆에 누군가 강력한 사람이 있어야지 같이 뛰어야지 기록이 나오지. 혼자 뛰면 뛰다가 마라톤 42km 뛰다가 20km 뛰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나 집에 가서 뭐 하지 이 생각만 때 나오면 기록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야당 너무 걔 막 비판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그럴수록 그리고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지금 큰 게 가려져 있는 게 사실 지금의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몇 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의 민주당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처럼 지금의 야당 못지않게 그때 지리멸을 했거든요. 그때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인적 구성이나 시스템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50%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때보다 지금 황골탈탈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인적 구성에서 보면은 약간 빠져나가서 지금 국민의당으로 간 게 있지 않나요? 약간. 그건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도부는 그대로 그 중추 세력은 그대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야당이 뭐 황골탈탈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내부적으로 그런 걸 좀 이렇게 보완을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여당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잘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역량을 갖춘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어서 지금 50%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혼자 힘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당이 백업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부든 간에. 국내외 어느 정부는 간에 여당이 백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당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취약하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뀐 게 없거든요. 박근혜 때 야당의 모습과 아마 지방선거 지나고 여러 가지 하고 여당이 제 역할을 해야만 될 때 우리가 지금 지난 100일 때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뭐 추미애 대표 발언부터 시작해서 물론 추미애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감론의박이 있고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 비판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항상 보면 이전 정부에서도 보면 여당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발목 잡고 오히려 그럴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잘 문제의식을 갖고 대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그 야당보다는 어떻게 하면 문재인 정부가 이 앞으로의 항상 저 북극성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모습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 100일 그 대국민 보고 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보니까 마지막에 그 김정숙 여사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께. 그렇죠. 예. 지금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자만하지 않도록 아주 옆에서 이제 좀 본인이 챙기겠다. 챙기겠다. 딱 말씀하시길래 그 말씀을 또 알아서 해주시니까 굉장히 좀 든든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사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나는 꼽사리다 시즌3 채널로 만나세요. 자,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이슈, 앞으로의 이슈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가장 좀 이제 우려되는 것도 다시 그게 동전의 앞뒷면인데요. 그 사실 100일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됐다 싶었을 때 사실 문재인 캠프 내에서 100일 준비 프로젝트가 가동이 됐었습니다. 예,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예. 것처럼 PF팀이 몇 개 가동이 됐고 내부적으로. 그래서 100일 동안에 어떻게 하면 몇년 인수위도 없기 때문에 100일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이게 연착륙을 하고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전국의 주도권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거를 미리 준비를 했어요.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은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게 복수의 팀이 가동이 되면서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잘 종합해서 지금 100일이 왔다고 볼 수 있고요. 문제는 아까 제가 1단계 로켓, 2단계 로켓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 100일 이후까지 생각할 틈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100일 때까지는 준비해 놓은 내가 쌓아놓은 저축해 놓은 돈 가지고 쓴 거예요. 미리미리 쓴 건데 지금 사실은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모든 프로그램이 바닥에 났어요. 물론 지난 100일 동안에 국정기획자문이라고 가동이 돼서 발표도 하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거는 기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띄우면 그 순을 넘어서지 못한 거고 지금 우리가 100일 했던 거는 우리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의 핵심 멤버들이 TF를 꾸려서 만든 건데 그거를 100일 이후 1년, 2년, 3년까지 잡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야말로 조금 심하게 말하면 잔고가 털털 털어진 상황에서 이제는 잘못하면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건 없으면 더 이상 지난 이미지 정치가 나에게 문재인 정부에게 줬던 그거를 계속 갖고 갈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는 놓고 가야 됩니다. 그거로 지속하다가는 그 유혹에 빠져버리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게 되고요. 이런 냉정한 그 상황 인식이 없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이렇게 하지라고 하는 그 모순에 빠지기 쉽고요. 이제야말로 그러면 그럴수록 역설적으로 사실 지금까지는 이전 정부의 어떤 비정상의 정상화 이 컨셉 하나로도 국민들이 환호했습니다. 80%준 거는 이전 정부의 반사이익이 훨씬 컸던 것 부분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라도 물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여러 가지 잘했지만 그냥 비정상을 정상화로 하는 노력만 해도 국민들은 향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5년 물론 갈 수 있어요. 5년 동안 해도 충분하지만 문재인 정부란 것이 역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비정상의 정상화만 한 정부야라고 남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문재인 정부만의 비전, 문재인 정부만의 색깔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일자리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컨셉들이 있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에 이런 대통령이라고 남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컨셉, 하나의 핵심적인 비전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숙제이자 앞으로의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자, 문재인 정부의 100일 그동안 정말 높은 점수를 받을 만큼 잘해왔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 점이 조금 또 보완해야 된다. 네, 옥의 티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신웅 팀장님 어떤가요? 이제 옥의 티, 이 점 아쉽다.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예. 많은 분들이 꼽고 있는 것처럼 굳이 옥의 티를 꼽자면 일단 인사 문제를 꼽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그 부분 이제 안경환, 조대엽 후보자 낙마한 부분, 탁현민, 박기영, 인사 논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역시나 이게 어떤 하나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내부적으로. 네네. 그 공식 라인 또는 비공식 라인의 문제 또는 오래된 이제 문재인 측근들과 새로운 측근들 사이의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게
더 이상 불씨가 불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마 대통령으로서 리더십의 어떤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 인사 문제가 1라운드는 일단락이 됐지만 앞으로도 이제 5년 동안 계속 인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하듯이 인사는 매번 5년 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잘못하면은 거의 찍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찍히지. 어머, 재수없어. 회사에서 인사 잘못하면 찍히듯이 인사는 뭐 인사가 만사란 말도 있듯이 인사가 항상 이제 어느 정권이든 인사 잘못하면은 이제 그 급전직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신경을 안 쓸 수 없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꼽자면 이제 북한 문제를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북한 문제가 지금 되게 민감한 게 외부 뭐 국제적 또는 이제 그 어떤 보수층의 어떤 그런 공세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물밑에서 흐르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세력, 지지층 내부에서도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00일 동안의 행보에 우려와 약간의 그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한마디 과시화될 수도 있을 상황인데 이제 이쪽에서는 지지층에서는 너무 대화를 너무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냐, 너무 깎아내리고 물론 전술적 행보이긴 한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너무 대화권을 하고 너무 이제 빌미를 주지 않는 데만 너무 급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왔거든요. 역시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이른바 줄타기를 잘 해나가는 외교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이게 굉장히 양쪽을 잘 아우르면서 갈 수 있는 반면에 정반대로는 잘못하면 샌드위치도 될 수 있고 지지층과 보수층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면 여기서 갈 곳을 잃어버리면 거기서 이제 굉장히 큰 늪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가 지난 100일의 하나의 그 숙제이기도 하고 앞으로에도 큰 숙제이기도 하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재 오빠도 또 한번 좀 얘기해 주셔야죠. 이 부분 좀 보완해야 된다. 네. 저는 얼마 전에 정세 대책이라고 사실 나왔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뭐 대기업 가운데 뭐 3천억 이상 또 뭐 개인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3억 원 이상 뭐 이런 이제 이른바 고소득층 또는 엄청난 많은 법인 소득을 올리는 일부 대기업에 한정해서 뭐 법인세율 또 소득세율을 올리겠다 뭐 이런 걸 이제 핵심으로 하는 정세 대책안을 내놨어요. 이걸 가지고 뭐 일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기업에 부담 주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경우도 또 있고 한편으로는 쓰겠다는 데는 많은데 이 정도 지금 이제 뭐 증세 대책으로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그런 이제 이 증세 대책으로 보자면 이번에는 사실 굉장히 진짜 찔끔 증세 대책에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아쉽다 그 부분. 좀 아쉬운 게 아니라 많이? 아까 제가 그래서 앞에서 한 85점 정도라고 했는데 이 조세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뭐 이제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어쨌거나 이제 당장 필요한 어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대책을 먼저 좀 내놨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좀 개편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일부 뭐 소득세, 법인세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늘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주식이라든지 또 부동산 등을 통해서 자본 차익을 올리거나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과세를 이제 대폭 늘리는 한편 이른바 이제 이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조세 재정 정책의 역할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더 가감하고 근본적인 어떤 조세 재정 구조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뭐 부동산 또 재벌 개혁도 앞에 이야기했지만 대체로 좀 단기 대책 또는 당장 뭐 행정적인 조치들로 할 수 있는 대책들 중심으로 이렇게 아직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걸 좀 항구적으로 안정화하고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 자체를 좀 바꿔가는 그런 제도적인 정비, 정책적 노력들이 좀 제대로 이제 다시 좀 호흡을 가다듬고 나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신웅 팀장님, 아무래도 또 이 정치부도에 계시니까 청와대 쪽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이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 있잖아요. 또 앞으로 각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들리는 얘기 좀 한번 해주신다면요. 뭐 들리는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요?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꾸준히 해왔던 얘기들 그쪽 분들하고 이제 얘기해왔던 것들을 종합해 보면 역시나 가장 큰 이제 컨셉, 가장 큰 자신감, 가장 큰 각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여정부 때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겠다. 참여정부는 우리의 정말 좋은 반면교사다.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을 하면
2번 실패는 없다. 아하. 이렇게 각오를 하고 그들의 각오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스타일이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행정적인 스타일입니다. 두 분이 굉장히 항상 가까웠지만 물과 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혀 다른 캐릭터고요.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행정적인 스타일, 문재인 대통령 같은 스타일이 훨씬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팔다리 잘리는 거 느끼지 못할 정도로 슬슬슬 조폐청산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저번에 제가 석 달 전에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디테일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말씀하셨어요. 네, 국정 운영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단수입니다. 이게 아까 지금 바둑 얘기하면 그 몇 수를 앞에 내는지 알파고처럼 봐야 되는 그런 거. 그래야지만이 이게 그나마 성공할까 말까 이걸 반집승할까 말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만큼 디테일에 강하고 행정 능력이 있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1기의 청와대 멤버나 내각 멤버를 보면 그들 내부에서 하는 얘기는 주력군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아까 민주정부 10주년에 인재풀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주력군 핵심 멤버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여유 아니면 믿는 구석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 핵심 멤버들은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아니면 2기 때 이제 일단 로켓이 끝나고 한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힘이 필요할 때 이를 위해서 지금 진짜 주전들 그러니까 뭐 운동 경기를 치면 진짜 주전들은 지금 벤치에 앉아 있고 일단 뛸 사람은 나가고 그 다음에 구원 투수가 더 확실한 투수가 에이스가 들어간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뭐 얼마 전에 대립군이라는 영화도 개봉을 했지만 우리 대립군이 아니라 진짜 주력군이 남아 있다. 이런 약간의 그 믿는 구석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네. 그만큼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는 그 쓸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는 희망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초심을 잃지 않는 거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않고 오버하지 않는 거. 오버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뚜벅뚜벅 나가는 뚜벅뚜벅. 거. 그리고 아까 그 프레하고 타자 얘기한 것처럼 꾸준함을 잃지 않는 거. 예, 100일 동안에 이 국민들이 지지보내줬던 겸손, 탈권위, 소통 이 세 가지만 2022년 2월 24일까지 가져가면 그래도 얼마든지 그것만 가지고도 국민들은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더해서 당연히 문재인 정부만의 색깔과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플러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을 또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만 좀 유명하면 우리가 계속 즐겁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야, 참 오늘 우리 방송한 거 좀 문재인 정부 쪽에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꼭 들어주세요. 이거 너무 오늘 주옥 같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자, 나는 곱슬에다 162회 오늘은 출범 100일을 지난 문재인 정부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문재인 정부 100일을 쯤에서 인터넷에요. 실시간에도 올랐어요. 고마워요 문재인. 네, 이런 해시태그가 정말 큰 물결을 이루었는데요. 전 이게 단순히 이 문재인이라는 한 개인에 대한 고마움뿐만 아니라 이명박근혜 9년을 결국 시민의 힘으로 끝낸 촛불의 힘 그리고 그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 그리고 지금까지 그 촛불의 정신을 잘 받들고 구현하기 위해서 분투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고마움을 아주 진하게 농축한 그 총체적인 의미의 고마워요 문재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00일이나 앞으로 1년 1000일 임기 5년 내내 우리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 우리니 믿고 있어. 네,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아주 정말 재미있고 역시나 아주 멋진 비유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들려주신 박신홍 중앙선대위 정치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결국에 그냥 문재인 정부 100일 다들 평가 좋고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 잘할 수 있겠다. 모두 성원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문재인 정부 100일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결국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제 청취자 한 분 한 분 여기 있는 우리 곽현아 MC와 배윤환 작가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됐다는 거 드디어 네. 드디어 이 나라의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됐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고요. 네. 이게 5년 동안 그게 바로 촛불의 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됐죠. 이제 내가 주인이 됐으니 내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내가 같이 주위 사람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정부가 제대로 끝까지 오버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견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나가야지만이 되는 거고 나는 관객만 입장에서 돼가지고 그냥 넌 잘해봐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책임을 질 수 없는 거죠. 아, 진짜 근데 팀장님 끝에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사실 우리나라의 그 정치 구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바로 이 국민이 누구 한 사람의 기대는 정치, 메시아적인 뭐 그런 메시지를 기다리는 이 정치 구도가 굉장히 좀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냥 내가 촛불의 주인인 영화관의 관객으로 그냥 앉아가지고 지켜보는 뮤지컬 지켜보듯이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그 뮤지컬의 감독이다. 영화 찍는데 감독이다. 지켜보는 내가 파수꾼이다 생각하고 끝까지 그냥 내가 그 관심과 어떤 그 질책의 마음을 잃지 않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한 마음 한 마음이 5천만이 모아져야지만이 나라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네. 너무 좋은 마무리로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주 최고의 광고 전문가 선딘 오빠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오늘은 조용히 마무리하네요. 네. 전 지금까지 곽현아 수학연구소 곽수정 곽현아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와!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